아인슈타인의 급진적인 선택은 세계를 다르게 보는 방식, 인간의 선택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가장 극적인 사례는 물리학에서 나온다. 물리학은 지구의 역사나 생명체의 역사뿐 아니라 전체의 세상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학의 시각은 아주 미세한 원자 세계부터 은하계까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물리학의 이런 포괄적인 일관성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학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해왔다. 주목할 것은 물리학자들이 지구의 움직임에 따른 빛의 속도를 변화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를 측정하지는 못했다. 빛이 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어느 쪽이든 간에 빛의 속도는 같았다. 이 문제는 기존의 어떤 시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이른바 디테일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기존 시각을 약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수정 중 하나가 에터를 끌림이라는 발상이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가장 급진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에터를 개념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절대 시간의 원리도 버렸다. 백인의 세계관 전쟁, 쪼그라드는 사과 이론, 떠다니는 대륙 이론, 강력한 선택은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질학에서 나온 다음 사례는 산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19세기에서 20세기의 지질학자들은 산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아들였다. 초기에 지구는 암석이 녹아있는 하나의 물덩어리였다. 그러다가 차차 시간에서 우리가 사는 얇은 지각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지각 밑의 지구는 여전히 끓고 있으며 계속해서 밖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다. 결국 다른 시간은 물체처럼 지구는 은근히 수축되고 있다. 이런 시각의 중요한 결론 하나는 지각이 수직으로 가라앉으면서 지표면이 형성된다면 지표면의 모든 특징 그것이 처음 생겼을 때 즉 20억 년쯤과 동일한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널리 인정되었지만 이 쪼그라드는 사과 이론 지질학자의 용어로 열소적 이론은 다른 이론처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이론으로 많은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 어떤 관찰 결과들은 이 이론의 정면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그 문제점 하나는 매우 유사한 식물과 동물들이 분리된 여러 대륙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인도에서도 흔한 유원숭이 종이 많이 살고 있다. 호주 유대류는 남아메리카의 유대류와 거의 동일하다. 등등등으로 수많은 양치류, 파충류, 지렁이들을 포함한 많은 종들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렁이 경우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렁이는 헤엄을 치거나 날지도 못하는데 씨앗이나 보자를 버틸 수도 없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중생활이 가능한 알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지렁이들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대륙으로 건너가는 걸까? 열서적 이론의 두 번째 문제는 산맥 안반층의 습곡이 나온다. 지구의 열한전 후에 남은 것이 산맥이라면 더러 다른 유행의 안반들이 질서 있게 층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라자냐, 파스타, 소스, 치즈, 순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화학적인 성분과 연령에 따른 개별 안반층들은 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순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예로 새로 생긴 안반층은 오래된 안반층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많은 산맥에서 안반층은 아코디언처럼 구부러져 있다. 더욱이 많은 곳에서 이 구부러진 안반층들이 마치 골로 떨어진 것처럼 비스듬히 놓여 있다. 이런 곳에서는 젊은 안반층이 오래된 안반층 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된 안반층이 젊은 안반층 위에 쌓여 있는 등 연대가 다른 안반층들이 뒤섞여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안반층이 뒤섞인 습곡이 수백 킬로미터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열소적 이론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많은 지적자들이 열소적 이론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지만 일부는 다른 생각을 했다. 백인의 시각은 기존 이론이 갖고 있던 다른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했다. 다른 대륙들에서 서로 비슷한 종이 발견되는 이유는 과거에 이들 대륙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대륙이었다가 몇 개의 조각으로 쪼개졌을 수도 있었다. 이 이론은 산은 어떻게 생겨났을까라는 나의 질문에 새로운 답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거대한 암석 덩어리인 대륙들이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이동하다 서로 충돌할 때 이들은 서로에게 엄청난 힘을 가한다.
이런 시각은 한 인간의 급진적인 선택이었다가 급진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베게너가 그 전에 수백 년간의 연구에 기초한 서구체계의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각을 발표한 베게너는 완전한 거부와 노골적인 적의에 시달렸다. 결국 완전히 젖어버릴 게 분명했다. 다윈의 위험한 선택, 인간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엎은 시각, 강력한 선택의 또 다른 사례는 생물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론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다. 이런 경우 적지는 않지만 1859년 다윈이 그의 이론을 발표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진화론의 연의 핵심적인 사실들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다. 둘째로 서로 다른 유기체들의 신체를 해부한 해부학자들은 외견상 매우 달라 보이는 종들 간에도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뼈구조의 유사점이었다. 예로 인간의 팔과 박쥐의 날개의 경우에 박쥐가 자기 발을 날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양은 아주 다르지만 인간의 팔과 박쥐 날개의 뼈구조는 대단히 비슷했으며 각각의 뼈는 서로 상응했다. 인간의 다리뼈와 유재류 동물의 다리뼈도 모양은 달랐지만 그 구조는 동일했다. 이러듯이 진화론이 토대가 된 연구들이 다윈 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다. 세 번째 사실은 농업과 축산에서 나왔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에 성공적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바람직한 특징들을 선택했다. 바른 발, 큰 씨앗, 흔드는 높이 혹은 온순한 성격을 지닌 동물이나 식물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진 개체들만 자손을 번식하도록 했으며 그런 자손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특징을 가진 개체들만 선택했고 생물체들 간의 유사성, 생물체들의 변화된 형태, 이런 형태의 변화에 인간 재배와 사육이 미친 심각한 영향, 이런 사실들이 다윈 시대 이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다윈은 이런 사실들과 다른 많은 관찰 결과를 진언으로 엮어냈다. 그가 선택한 시각은 인간이 동식물을 기르면서 했던 것과 유사한 선택의 과정이 포함되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윈이 말하는 선택, 자연 선택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뿐이었다. 이런 선택 과정은 통해 하나 혹은 소수 공통 조성에서 다양한 유기체들이 나오게 되었다. 다윈이 이런 시각을 선택한 것은 유기체들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물론 다윈의 이런 선택은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킨 위험한 선택이었다. 다윈의 선택에 이 미친 영향은 그로 인해서 직면했던 위험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과학사를 바꾼 선택들은 과학적인 대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다. 근데 그 질문들은 누가 정하는 걸까? 어떤 사회 과학자들은 그 진적인 시각을 주장하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가 않는다. 아인슈타인, 베게너, 다윈의 설이라는 과학의 역사는 기존 정설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강력한 선택으로 진행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과학자를 둘러싼 세계가 그들이 묻는 질문에 영향을 잊을 수는 있지만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간다. 박테리아가 먹이를 향해 헤엄쳐 들어가는 것은 뭔가? 말하는 질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비유가 될 수가 있다. 선택의 힘과 과학의 혁명, 아인슈타인, 베게너, 다윈의 이론이 아닌 다른 많은 이론들도 과학적 대화에서 선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그런 이론에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는 것, 많은 병이 전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이런 혁명적인 통제력 뒤에 존재하는 선택이 어떤 명백한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선택을 필요가 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까? 모른다. 모든 이론을 설명할 수 없는 관찰 결과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대개는 기존 이론을 조금 수정하면 그런 관찰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대륙들이 과거에는 현역계로 연결되었다는 관념이나 또 지구나 우주 공간을 달 때 들어오는 에테르를 끌고 다닌다는 관념이 그 예다. 시각의 급진적인 선택은 몇 년 혹은 몇십 년 후에 봤을 때나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요약하면 인간과 비인간 세계에 대한 해석, 서술 수행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선택의 측면에서는 다르다.
선택은 우리에겐 어려우면서도 동시에 가능한 일이지만 다른 많은 요기체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과학적인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가장 강력하고 어려운 선택은 과학 혁명을 가져온다. 선택은 하나의 서술과 질문으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을 제시하면서 거대한 지식체계를 수립한다. 이렇게 수립된 지식체계가 출구 없는 미래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또한 선택의 출구를 제공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챕터 9 과학 그리고 지식의 한계. 과학적인 대화는 다른 대화에 비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자연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대한 규칙에서 나온다. 첫 번째 규칙은 과학적인 질문은 자연이 그렇다가 아니라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자연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우리 대화의 핵심인 역설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과학의 한계. 이론의 검증 가능성. 20세기 초에 철학자 칼 포퍼는 과학 이론에서 간단하지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는 과학 이론들이 사실인지를 결코 확신할 수가 없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은 모든 박테리아를 죽인다 하면서도 페니실린의 역할을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격상시켜 주장했다고 해보자.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확신할 수 있을까? 박테리아는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 박테리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덥고서 뜨거운 물을 내뿜는 지옥같은 심해의 틈바구니나 지각 깊은 곳에 숨겨진 안반증처럼 툭틀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서식한다. 물리학에서부터 사회가 이르기까지 모든 이론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된다. 포프의 간단한 통찰력 덕분에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물어야 할 질문의 형식이 정립이 되었다. 간단한 예를 보자. 이웃집에 빨간 차가 여러분 집 창문 바깥에 항상 주차되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창에 화분을 놓으면 그 차를 향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것을 그 창문에 놓은 식물이 다음날 파란 그쪽으로 갔다면 어떤 가설이냐. 과학적인 대화는 틀린 것을 제공으로서 진행한다. 아니요. 이런 원리로 이런 비유는 과학적인 대화의 근본적인 약점을 잘 보여준다. 과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지배하는 은유 요컨대 진보의 은유는 이런 한계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에 접근한다는 은유에는 어떤 목적지로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미지가 들어있다. 우리는 절대 무지라는 길의 한쪽 끝에서 출발해서 실제로는 다른 쪽 끝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실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실제가 무한히 먼 곳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고 아무리 먼 거리를 여행한다 해도 그 실체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정리하면 우리는 지금 여행의 출발점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여행의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정도나 우리를 이동시키는지 말할 수가 없다. 실체에 다가가고 있다는 일상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틀린 것이다. 우리의 과학적인 여행이 언젠가는 끝날 게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한 이런 이미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론들을 그저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혼란스러워하진 않을 것이다. 과학이라는 은유가 중에서도 가장 정교한 은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은유와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과학이론에 가진 이런 한계의 견제 소위는 인간의 지식체계는 끝없이 계속 확장되는 출구 없는 미로, 수많은 거울들이 서로 무한히 반사하고 있는 거울 방을 닮았다는 나의 주장이 더는 그리 억지스럽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과학의 한계, 반복적인 질문의 불가능성. 과학의 두 번째 규칙은 또 같은 질문을 한 번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이론의 예측이 한 실험에서만 맞고 다른 실험에서 틀렸다면 이 이론은 거부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과학자가 세 개를 두 부분으로 나눴다. 하나는 해당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정확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푸른 곰팡이가 박테리아를 죽이는가 하는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실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 액체의 어려운 수증기로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 열과 압력이다. 해성이 지구 쪽으로 얼마나 기울어질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성의 질량, 속도, 궤도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반복 질문을 요구하는 데서 오는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예컨대 통제되어야 할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두 번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수의 요인들을 시켜내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에 관한 가장 좋은 예가 인간 사회에 있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변동, 선거 결과 혹은 유행의 성수를 설명하여 예측하는 일반 이론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단 몇 개의 변수를 골라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계의 대대로 예측을 불가능하고 독자적이며 역사적인 것들이 다시 우리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본래 과학적인 대화는 반복 가능성을 정지하기 때문에 율성에는 관심이 없다. 과학적인 대화는 개별적인 것은 외면한다. 이런 반복되는 질문에 의존하는 과학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확실한 그리고 최종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과 반복적인 질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학의 창점에서 파생된 두 가지 한계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한계를 넘어서는 제3화야마도 훨씬 심오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의 성격 자체가 가진 한계다. 과학의 한계에 증명할 수 없는 정리다. 어떤 과학적인 설명에 대해서 승인할 진리를 선언하는 것, 저 과학적인 대화를 끝내는 것은 종종 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예외적인 몇몇 대화들은 든든한 장애물과 강하게 부딪혔다. 이런 장애물들은 원리학과 수학 같은 자연과학의 핵심에서 나타나는 역설들이다. 역설이 그저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는 것은 물리학과 수학보다 잘 보여주는 학문도 없다. 나는 이미 물리학에서 역설에 대한 언급한 바가 있으며 이제는 수학의 역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수학적인 역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수학의 특권이다. 생물학의 역설의 경우에는 이런 증명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체에서 발견하는 역설적인 긴장들이 수학적인 역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며 분명히 수학적인 역설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이다. 수학은 자연과의 대화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 요컨대 우리가 알고는 수학을 정립한 공리들과 같은 여하의 공리체계는 모순적이거나 불완전한 것임에 분명하다. 어떤 수학적인 진리들은 그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와 지식을 함께 가질 수는 없다. 그들의 통찰력으로 인해서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예로 이 그룹의 공리들은 무모순적이다라는 정리는 그 자체로 옳을 수는 있지만 증명될 수는 없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같은 역설은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인 진리는 모든 과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발견되는 이런 역설들은 단순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다. 이처럼 역설로 득찬 수학의 물질적인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컴퓨터 과학에서 나왔다. 한 사람이 수학의 물질적인 결과를 구현한 기계, 즉 컴퓨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컴퓨터 패러독스. 전행한 수학자 앨런 튜링은 컴퓨터 작동에 계산과 덧셈 같은 산술 연산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 튜링에게는 십진법에서 사용되는 숫자 같은 몇 개의 서로 다른 격가 포함된 계산 과정을 처리했다. 이후 기체들이 디지털 컴퓨터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는 계산에 대한 보다 일관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튜링은 이 정지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증명했다. 그 이유는 이 정리는 증명할 수 없다는 문장이 무엇을 이르게 되는 이유와 유사하다. 튜링은 한정된 시간에 모든 옳은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컴퓨터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요약하면 역설적인 정리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정리의 증명에 착수해서 결코 멈추지 못하는 유형적인 물질의 하나인 컴퓨터는 역설이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역설 그 끝없는 논쟁의 근원은 다음 비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접했던 역설적인 긴장에 대한 또 다른 유익한 시각을 제공한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이 책에서 접했던 역설들에도 적용이 된다. 여러분은 그 역설들을 일부러 가둬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발원의 작은 돌부스러기와 같다. 오래 걷다 보면 돌부스러기들은 신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리를 괴롭힌다. 물질이 가능한 음격한 학문의 원리학에서 파동 입자의 이중성과 불확정성의 원리 같은 현상들은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자, 어떤 것은 1000년 동안 계속되기도 하는 과학과 철학의 끝없는 논쟁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역설이다. 이런 역설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역설에 눈을 감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전력을 답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만난 것과 같은 역설적인 긴장들은 세계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첫 번째 난 수많은 작은 구멍처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역설들은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단 하나의 긴장을 반영하며 그것을 수없이 재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근원에 있는 긴장은 완전히 반대지만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사이의 긴장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투쟁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의 그 긴장이다. 챕터 10 자유의 힘, 자유의 짐. 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가?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미래는 어떤 것인가? 개원 전에 이미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구 철학이 태동했다. 그렇게도 태동한 철학은 다시 자연과학을 나왔다. 과학은 세계에 대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내가 이 책에서 말한 기본적인 긴장들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부분과 전체, 물질과 정신, 그리고 자아와 타자, 부분과 전체의 정에서 수용체의 형태를 바꾸거나 박테리아를 헤엄치게 하거나 혹은 유기체의 형성을 책임지는 것은 무언가? 두 진영은 서로 자기 시각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적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시각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역설에 부딪혔을 때 둘 중에 한 시각을 선택해서 탐구하는 동안에 그 시각을 고수하는 데서 힘이 나온다. 그런 선택을 하는 데서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어떤 선택이든 결국 치명적인 선택이 되고 말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의 같은 역설적인 긴장들은 근본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대화에 앞서 시각의 선택을 촉진한다. 역설을 인정하는 선택하는 힘이 나온다. 이런 선택의 힘은 창조를 위한 힘, 긍정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힘이다. 이 시각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힘을 가질까? 그렇다. 과학자들의 선택이 고작 한 세기 만에 기술을 창조한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런 선택은 세상을 바꾸었다. 부분과 전체 사이의 긴장은 이미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그러나 같은 원리로 보여지는 다른 많은 긴장들도 역시 만연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과 정신 사이의 긴장이다. 이 긴장은 아무리 오래된 것이다. 학자들은 이 긴장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여러 주장을 해왔다. 현대의 많은 사상가들은 물질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는 정신은 뇌의 방전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이런 시각에 보면은 우리의 의식 경험이란 바깥 세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환영, 서로 부딪히는 원자들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인간에서 박테리아리와 전체 유기체에서 분자에 이르기는 생명체의 내부와 주변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정정 이상하거나 선행처럼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의미의 교훈과 흐름은 모든 곳에 존재한다. 현대 컴퓨터는 물질과 의미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과 함께 그런 시각의 단점을 가장 잘 보여준다. 자연에 계산한 여러 방식과 비교해보자. 자연은 신경 시스템과 뇌로 진행될 뿐 아니라 나는 새와 박테리아, 세포처럼 아주 다른 대상들에서도 실행되는 아주 성공적인 컴퓨터를 만들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긴장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유기체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투쟁하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기체들은 때로 공통조상과 공통유전자에 의해 때로 먹이나 생활 공간의 공유 같은 의존관계를 통해 공동 운명으로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여기서 강조한 긴장과 또 다른 긴장들, 자아와 타자, 물질과 의미, 부분과 전체, 안전과 위험, 창조와 파악의 사이의 긴장들은 생명체의 세계에 존재하는 긴장들이다. 그러나 이런 긴장들은 우리가 고정에서 살펴본 수학과 물리학에서의 긴장만큼이나 심오하다.
한 사물에 이러한 여러 긴장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모기분자와 결합하는 수용체의 단백질 같은 단순한 성물도 그렇다. 민주주의의 역설, 자유의 역설. 역설적인 긴장이 어디나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 긴장들이 인간들이 살면서 행하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도 실체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 않다. 개인의 선택이든 집단 선택이든 혹은 전체 사회의 선택이든 많은 어려운 선택들은 역설의 징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정부가 부딪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민주정부에 대한 약속과 헌신이 민주정부를 파괴하는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많은 근본적인 사회적인 가치들도 같은 역설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더 미묘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 민주주의는 분리된 기관들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그 충격을 완화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자유의 역설, 즉 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에는 이런 자유를 포기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그에 알아채지 못하지만 자유의 역설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한다. 자유의 역설은 모든 사회에 소속 요건되어 다른 사람, 회사 혹은 정부에 대한 한 사람의 약속인 구성력 있는 계약 속에 담겨 있다. 따라서 알베르토 까미가 자살을 유일하게 심각한 철학적인 문제라고 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패러독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역설을 발견할 때까지 질문을 탐구하는 데 능숙해진다면 역설적인 긴장이 실제로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역설의 정신의 초점을 맞춘 것이 더러 어려운 이유는 뭘까? 박테리아를 거슬러 올라간 인간 조상들이 그 해답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재보려기보다는 원숭이를 생각해보자. 이 원숭이가 땅에 있는 뱀을 보고는 그 뱀에게 내려와 뱀과의 만남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뱀의 답성문은 바람에 원숭이는 죽고 말았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역설을 피하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역설에 대한 이런 접근법이 심화할 수는 있지만 소정사에서는 그리 큰 역할을 못했다. 한동안 과학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완전하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과학은 자신이 창조했던 세계로부터 인간을 크게 소외시키기도 했다. 헤로독스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서 역설적인 긴장을 만나기 어려운데 왜 역설을 보려고 노력을 할까? 열린 세상을 버리고 최종적이고 확실한 지식의 과목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역설과 역설 속에서 내재된 한계를 인정해서 뭘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첫째, 최종적인 진리를 포기하면 겸손과 평온이라는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둘째, 세계와 토대를 거쳐가며 있어서 역설은 선택을 창조한다. 라는 것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설에 대한 인식은 인간에게 그들의 세계를 창조하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대한 힘과 책임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세계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유활한 자들의 주장처럼 여러분은 자신의 머릿속에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만연한 역사를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 중에서 인간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적인 확실성과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질 때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 선택이지. 그러나 이런 모든 자유의 힘은 역설이 초래하는 혼란만큼이나 불안정한 결과를 하나 갖고 있다. 윤리학 말고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유망한 후보는 이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이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선택의 주제는 나 그리고 우리들이다. 선택의 주제는 역설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은 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파도치는 10년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상을 살 권리와 의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윙윙거리는 곤충도 모두 다 없는 휴식도 밤도 다 나든 날이든 또 다른 한 사람, 그게 누구든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리아르 폴 저자 후기 패러독스는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다. 이 썩은 목적은 현재의 모든 생물을 곤약에 발견한 통찰력들을 종합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지 핵심적인 주장은 첫째, 생물세계, 무생물세계는 매우 근본적인 역설적인 긴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이 역설적인 긴장들은 인간에게 거대한 힘을 제공하고 세계를 창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통찰력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이나 수차례 원고를 읽어준 배치 제임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 이 논문으로 이렇게 책이 엄청난 대작이 있어서 아주 학적이면서도 생물과 모든 진리들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네요. 매혹적인 역설로 생명의 수세기를 푼다. 노예처럼 희생하는 부모, 자살하는 세포, 섹스 없는 유전자 교환, 여시한 돌래 기억을 하는 박테리아, 자살폭탄을 감행하는 개미, 엉덩이 팔자춤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꿀벌, 자연에 숨겨진 놀라운 역설로 생명의 비밀을 푼다. 동절의 양면처럼 분리되어 있지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설적인 관계,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지배한 역설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한다.